20세기 초 서구인들은 과거의 권위와 전통에 진저리 치면서 새롭게 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모더니즘이 등장했습니다. 건축에서는 형식은 기능을 따른다라며 예쁜 것보다는 쓸모있는 게 최고라는 기능주의가 득세했죠. 카메라가 발명되자 화가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화가들은 빛에 따른 느낌을 그리거나 대상을 조각조각 분해하기 시작했죠.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가 겉으로 하는 말 대신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를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잔혹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모더니즘은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에 도달하면서 다 때려치워라 이 새끼들아 라고 외친 다다이즘이나 이불 밖은 위험해 꿈속으로 피하자라는 초현실주의 같은 실험들이 쏟아져 나왔죠. 뒷샹은 변기를 가져다 놓고 셈이라고 제목을 붙이며 기존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사람들은 1960년대 이후 더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건 그냥 사기고 정답 같은 건 없어.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외치며 등장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죠. 포스트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은 해체주의입니다. 왜 서양과 남성이 중심이어야 해? 왜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해? 라며 기존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라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여기서 나오죠. 리오타르 같은 철학자들은 거대 서사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젠 거창한 얘기보다는 나의 취향, 소수의 의견, 파편화된 재미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모더니즘이 비효율적인 구체제를 무너뜨리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세우려는 노력이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시스템 그 자체가 억압이므로 각자 흩어져 개성대로 따로 놀자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모더니즘은 몇몇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변모시켰다. 확실성이란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확실성을 거부했다는 말은 실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걸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핵심어는 모더니즘. 주제는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모더니즘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모더니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번, 그것은 보는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다. 2번, 그것은 예술을 편견 없이 현실의 표현으로 제시했다. 3번, 그것은 당황스럽다고 여겨져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4번, 그것은 항상 분명한 것으로 여겼던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첫 문장만 봤을 때 보기 4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확인차 계속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 예술은 시도하지 않는다. 사람이나 장면을 진실하게 표현한 걸 보여주려고. 모더니즘 이전의 미술은 대상을 얼마나 똑같이 그렸느냐가 실력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기가 발명되자 사물을 똑같이 복제하는 건 기계가 더 잘한다. 그렇다면 예술가가 포착해야 할 진실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나 느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형태를 비틀거나 강렬한 색채를 쏟아붓는 방식 등이
오히려 대상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죠. 모더니스트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결코 있을 수 없는데 객관적인 현실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는 주관적인 관점, 즉 바라보는 개인적인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블로 피카소 같은 화가는 자신이 모양과 색깔을 어떻게 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장면이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는 것 대신에 음악에서 작곡가는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무조음을 받아들였다. 전통 음악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도가 대장이고 모든 음은 결국 도로 되돌아와야 편안함을 느끼죠. 이것이 음악의 확실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무조음악은 음에서 계급을 없앴죠. 어떤 음도 주인공이 아니며 모든 음이 평등합니다. 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니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쉔베르그 같은 모더니즘 작곡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화음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전쟁과 산업화의 불안,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려면 기존의 매끈한 화성 체계를 깨부숴야 한다. 문학에서 작가는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개별적인 생각을 재현하려 노력했다. 율리시스를 읽어보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 소설들이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사건 중심의 서사를 질서정연하게 보여줬다면 제임스 조이스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냈죠. 인간의 실제 사고 과정에 가장 가까운 진실을 보여주려 한 거지만 읽는 사람들에겐 지독하게 난해하죠. 20세기 후반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느꼈다. 모더니즘이 수많은 관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멀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논점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군요. 이 둘을 비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방식을 지적했다. 모더니스트였던 도시 설계자가 대규모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을 대상 주민의 서로 다른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포스트 모더니즘은 형태보다 기능을 중시했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인 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다양성을 요구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다양성, 관객의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주의뿐만 아니라 예술을 보는 사람과 포스트 모던 예술가는 보는 경험을 함께 만든다. 관객이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 제작자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작품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관객이 나름의 시선을 가지고 작품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완성되죠. 관객의 참여가 없으면 작품은 미완성 상태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대명사 it은 앞문장에 나온 the viewing experience를 가리킵니다. 과거의 작가들은 자신이 창조한 작품의 의미가 오직 하나이며 관객이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는 그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내 작품을 보고 뭘 느끼든 난 그 감상 과정을 통제하거나 교정하려 들지 않겠다라는 태도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교하며 그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군요. 모더니즘의 특징으로는 주관적 시점과 기능적 효율성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권위의 해체를 언급하고 있네요. 다시 핵심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주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비교.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보기 2번은 본문 내용과 상반되며 보기 3번은 첫 문장 내용과 상반됩니다. 첫 문장에서 모더니즘이 예술과 문화를 변모시켰다라고 언급했으므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추론할 수 있죠.
보기 4번은 모더니즘을 요약한 첫 문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4번.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편의상, 고전, 낭만, 사실, 자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순서로 기억합시다. 이번엔 그 중에서도 현실을 제대로 그려보고자 했던 세 개의 렌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주의는 뽀샵을 거부합니다. 19세기의 사실주의자들은 낭만주의의 오글거리는 환상에 질려버렸죠. 사실주의자의 모토는 예술은 인생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모순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팍팍한 삶을 미화 없이 생얼 그대로 기록했죠. 발자크와 스탕달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사실주의의 매운맛 버전이 자연주의입니다. 에밀 졸라는 자신을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라고 생각했죠. 인간을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해부대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인간이 왜 파멸하냐고?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유전적 결함과 지독한 환경 때문이야 라는 결정론적 시각이 바로 자연주의죠. 문제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팩트에만 집착하다 보니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뜨거운 내면이나 서사의 즐거움을 놓친 거죠. 그래서 등장한 사실주의의 확장팩이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배경은 현실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치 오늘 점심 메뉴는 스파게티였어 라는 식으로 덤덤하게 말하죠.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무협지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과는 다릅니다. 현실은 판타지 세계보다 더 기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환상이라는 장치를 빌려온 것뿐이니까요. 마르케스가 남미의 역사적 비극을 고발하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지만 하루키의 작품에는 역사적 맥락이 뚜렷하지 않고 현대의 개인적 허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에 마술적 사실주의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초현실주의에 더 가깝죠.